안녕하십니까. 저는 50 중반의 대학생 아이토를 둔 가장입니다. 저는 얼마 전 이른 나이에 평생을 함께해온 아내를 먼저 떠나보냈죠. 참으로 염치가 없지만 그래도 아내 마지막 보내는 길 위안이라도 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남겨봅니다. 저는 참 죄 많은 사람입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아내가 먼저 가버린 것도 다 제 탓인 것 같아 이 괴로움을 덜어낼 수가 없습니다. 저는 20여 년 전 아내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착하고 바른 아내는 정말 현모양처 같은 사람이었죠. 아내와 사이에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두고 내 가족이 퍽 다정하게 지냈습니다. 한 가지 문제라면 제가 능력이 없어 넉넉하게 벌어다 주지 못한 것이 문제죠. 하필이면 또 이른 나이에 회사 구조조정으로 일찍 퇴직을 하게 되고 그 뒤로 취업이 어려워지자 하는 수 없이 자영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딱히 회사 생활 말고는 다른 일을 해본 적이 없어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그래서 주변 사람 소개로 제 퇴직금에 은행 대출을 더 받아서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시기가 좋았는지 오픈 처음부터 장사가 꽤 잘 되었습니다. 가게가 바빠지다 보니 일손이 더 필요해 집에 있던 제 아내까지 가게 일을 돕게 되었죠. 가게도 꽤 안정적으로 운영되었고 그래도 이 정도만 꾸준히 된다면 아이들 대학 보낼 때까지는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좋은 시절도 길지 않았습니다. 몇 년이 지나지 않아 불경기가 계속되고 악재가 거듭되어 가게는 5, 6년 남짓 운영하고 그 뒤로 저는 빚만 남기고 가게를 정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퇴직당한 후에 겨우 새로 시작한 일이었는데 제 나이도 벌써 나이도 50 가까이 되어 다시 취업하기도 힘들고 말입니다. 거기에 아직 아이들 대학도 못 보냈는데 앞으로 한참 돈 들어갈 구멍은 많고 참 막막했습니다. 그래도 죽으라는 법은 없는지 친구 소개로 적은 봉급이지만 영업직 일을 구할 수 있었고 그 뒤로는 낮에는 영업사원 일을 하고 퇴근 후에는 대리운전 일을 하여 빚을 갚아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내에게는 참 미안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아내는 생활비라도 보태겠다며 마트 일을 시작했고 생활비에 은행비까지 갚아야 하니 아내는 쪼들리는 가게 경제에 살뜰히 살림을 꾸릴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항상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능력 없는 나 때문에 고생하는 아내를 보며 저는 아내에게 선물이라도 해줄 요량으로 오랫동안 즐겨 피던 담배도 끊고 얼마 안 되는 용돈을 십시일반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은 돈으로 고급 화장품이라도 한번 사들고 가면 아내는 항상 야단이었습니다. 여보, 이것 봐라. 당신 선물이다. 어이 풀어봐. 거기서 제일 좋은 거라던데. 나 뭘 몰라가지고 그냥 추천해주는 거 샀어. 이거 바르면 주름도 싹 펴지고 엄청 인기가 좋다네. 이게 웬 화장품이야? 어머머, 이거 백화점 거 아니야? 세상에. 그렇게 좋아? 비싼 거라더라. 당신 남편 잘 뒀지? 미쳤어. 당신 제정신이야? 이 돈이면 애들 문제집이 몇 권이고 당장 우리 고기라도 한 번 더 먹고 식비라도 더 쓸 수 있는데 이게 얼마라고 이걸 사와. 아니 당신도 좀 쓰고 그래야지. 애들 책 좀 덜 보고 우리 고기 좀 덜 먹으면 어때? 그거 내가 용돈 아껴서 산 거야. 생활비 건드린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아유 됐어. 당신 용돈은 뭐 우리 돈 아니야? 그럴 거면 적금이나 더 부어. 얼른 가서 바꿔와. 아내는 제가 어쩌다 한번 선물이라도 사가면 이 돈이면 생활비에 보탤 수 있는데 돈 낭비라며 당장에 가서 바꿔오라고 그렇게 자기에게는 참 인색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들, 딸에게는 뭐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어 하면서 매번 자신에게만 그렇게 야박했죠. 그래서 저는 그런 와이프 노년이라도 편하게 보내게 해주고 싶어서 이 빚만 다 갚고 아이들 결혼만 다 시키면 우리 둘이 어디 한적한 시골 가서 텃밭이라도 가꾸며 노년을 보내자고 생각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참 무정했습니다. 삶에 쫓겨 아내 상태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제 탓입니다. 아내는 기색도 없다가 갑자기 병을 얻었습니다.
갑자기 몸이 안 좋다고 병원에 갔더니 유방암이라더군요. 발견했을 때는 이미 손쓸 틈 없이 번져 살 날이 몇 달 안 남았다고 했습니다.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몇 달이라뇨? 몇 년도 아니고 몇 달이 무슨 말씀이세요? 거짓말하지 마시고 얼른 고쳐주세요. 에? 암이라고 다 죽는 것 아니라던데요? 고치려면 모든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돈이라면 어떻게든 구해오겠습니다. 몇 천이든 몇 억이든 제발 우리 와이프 살려만 주세요. 뭐든 다 하겠습니다. 제발. 말씀드리기 참 죄송스럽지만 이미 너무 많이 퍼져서 저희로서는 더 이상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환자분의 마지막을 잘 준비하시는 게 좋으실 듯합니다. 여보, 어떡해? 나 죽어? 나 이렇게 죽는 거야? 우리 큰애, 우리 둘째 아직 대학 졸업도 못했는데 우리 딸 결혼식 날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나 이렇게 죽는 거야?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많이 울어본 적이 있나 싶습니다. 그날 우리 둘이 붙들고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아내가 아프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내 옆에 있는데 몇 달이면 이 사람 인생이 끝이라니요. 의사가 돌팔이일 수도 있다고 다른 병원도 찾아봤지만 돌아오는 답은 매한가지였습니다. 그 사이 제 아내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인 건지 그만하자고 하더군요. 남은 시간만이라도 의미 있게 보내고 싶다고 말입니다. 이 사람 매번 자신에게만 그리 인색하더니 결국 본인 아픈 것도 모르고 그 고생만 하다가 이 지경이 되었구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나라도 매번 옆에서 챙겼어야 했는데 후회는 이미 늦었죠. 남은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니 아내에게 그동안 못해준 것 다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일도 다 정리하고 아내를 데리고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시골에 가서 둘만의 마지막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보, 여기 너무 좋다. 우리 나중에 애들 다 키우면 이런 데서 살고 싶었는데, 그치? 여보, 미안해. 못난 남편 만나서 당신 고생만 하고 나는 등신같이 당신 아픈 줄도 모르고 정말 미안해. 그런 말 하지 마. 당신 나한테 잘했잖아. 열심히 살았잖아. 다 알아. 그러니까 다음 생에에도 나 까먹지 말고 만나러 와줘. 나 처음 봤을 때 줬던 그 노란 수선화 들고서 나 찾아와. 알았지? 그런 말 하지 마. 당신이 어딜 간다고 그래. 내 옆에 계속 있어, 여보. 아파도 괜찮으니까 옆에만 있어. 당신 나 없어도 아이들 잘 챙기고 당신 밥도 잘 챙겨 먹고 또 나 없다고 라면으로 대충 때우지 말고 그리고 건강관리 잘해. 바쁘다고 건강검진 미루지 말고 이제 당신이라도 건강하게 아이들 옆에 있어줘야지. 애들 시집 장가가는 거 나 대신에 당신이 지켜봐줘야지. 당신은 아마 나 없어도 잘할 거야. 그치? 아니야. 나 당신 없이 못 살아. 당신 없으면 나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알잖아. 힘내서 더 있을 생각해야지. 왜 자꾸 그런 말해. 그래도 나는 당신 만나서 행복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행복했어. 고마워. 당신 마누라로 살게 해줘서. 그렇게 아내는 몇 달을 버티지 못하고 그렇게 저희 곁을 먼저 떠나버렸습니다. 마지막까지 진통제로 겨우 버티던 아내의 모습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저려옵니다. 우리 둘 이제 50 초반인데 앞으로 함께할 날이 아직 많이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아내를 이리 일찍 떠나보낼 줄은 정말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아내의 죽음에 저는 온전한 정신으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들도 모두 충격이 컸습니다. 자식 먼저 보내신 장인어른, 장모님 신경도 이루 말할 수 없겠죠. 장모님은 우시다가 지쳐서 쓰러지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장인어른도 저와 부둥켜 안고 처음으로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처제도 언니를 갑작스레 떠나보내고 많이 힘들어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래도 철이 조금 들었는지 제게 위로도 건네더군요. 형부,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언니 좋은 곳으로 갔을 거야. 그래, 처제도 힘들 텐데 도와줘서 고마워. 안타깝지만 그때는 그 누구의 위로도 제게는 위안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제 벌써 아내가 떠난 지도 반년이 지났지만 저는 아직까지 아내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혹시 아내 채취라도 남길 수 있을까 싶어 아내 죽은 뒤로는 안방을 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쓰던 짐들, 아내의 옷가지들까지 아내가 쓰던 물건 모두 아내가 죽기 전 그대로였습니다. 아내 보낸 뒤로 밥도 넘기기 어려웠습니다. 거울을 보니 제가 봐도 살이 부쩍 빠져 보이더군요. 그 모습에 아이들도 걱정이 되었는지 하루는 큰딸이 와서 제게 말하더군요. 아빠,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야? 밥도 제대로 안 챙기고. 이제 우리한테는 아빠밖에 없는데 아빠까지 아프면 어떡해. 아빠라도 힘내서 살아야지. 미안하다. 아빠가 미안해. 니들한테도 니 엄마한테도 너무 미안하다. 언제 저렇게 컸는지 자기들도 엄마 잃고 힘이 많이 들 텐데 제 아빠 걱정에 저렇게 말하는 것을 보니 참 고맙고 부끄러웠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저라도 정신 차리고 남은 아이들을 잘 챙겨야 했는데 제가 참 못난 아빠였습니다. 죽기 전 아내와 그렇게 약속을 했었는데도 제가 여태 이러고 있는 꼴을 보면 하늘에서 아내가 제 욕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생각을 하니 저도 이제 더 이상 미련을 끌어안고 있을 수만은 없겠더군요. 결국 저도 마음의 정리를 하고 삶을 살아가기로 마음을 먹고 그동안 차마 손대지 못한 아내의 유품들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정리를 하려고 하니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아내의 옷장을 들여다보니 옷장이 허전한 것이 좋은 옷 한 벌 변변찮게 없는 겁니다. 아내가 환불해오라 난리를 쳐도 억지로라도 새 옷 좀 채워 넣어줄 것을 후회가 들었습니다. 반년 만에 그동안 배터리가 나가 꺼져 있던 아내의 핸드폰도 켜봤습니다. 아내가 찍어둔 핸드폰 속 사진들을 들여다보니 잠시 다시 추억에 빠져버리더군요. 그래, 이런 때가 있었지. 웃다가도 울음이 났습니다. 당장이라도 아내가 저 문을 열고 들어올 것 같은데 말입니다. 그런데 아내의 문자 내역을 살펴보던 중 저는 아내와 처제가 나눈 대화를 접하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내는 집안의 듬직한 맏딸로 밑으로는 8살 어린 여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아내는 어릴 적부터 유달리 책임감이 강해 집안에서도 든든한 큰딸이었죠. 그런데 어린 동생은 아내와 영 땅판이었는지 어릴 적부터 사고가 끊이지를 않았다고 했습니다. 학교에서도 매번 사고를 치는 통에 부모님이 학교에 불려다니시기 바쁘셨다더군요. 처제가 고등학생 된 이후로는 부모님께 혼날까봐 부모님 대신 언니를 불러 아내가 보호자로 학교에 불려다닌 적이 여러 번 있었답니다. 질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싸움에 폭행 시비에 연루되기도 하고 학생이 술 담배까지 손을 대는 바람에 학교에서도 골칫덩어리였나 봅니다. 오죽하면 학교에서도 더 이상 방법이 없다며 퇴학 권고까지 받았는데 제 아내가 무릎 꿇고 빌어 겨우 퇴학만은 면했다고 하더군요. 그 얘기를 전해 듣는 제가 다 속이 상하는데 아내는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너 대체 언제 철들래? 이제 너도 고등학생인데 정신 차리고 공부해야지. 부모님께 죄송스럽지도 않니? 이제 부모님도 나이가 드셨는데 우리라도 잘 살아야지, 응? 나보고 어쩌라고. 이따 학교 안 다니면 그만이야. 잔소리 좀 그만해. 너 고등학교도 졸업 안 하면 사회에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정신 차리고 학교는 졸업해야지. 제발. 언니한테는 안 미안하니? 나를 봐서라도 고등학교 졸업만 좀 해줘라. 언니고 부모님이고 누구 말도 듣지 않는 처제는 집안의 걱정거리였습니다. 다행히 언니의 부탁이 조금이나마 통했는지 처제는 고등학교를 간신히 졸업했습니다. 그러나 장학금 받으며 지역 국립대 다녔던 언니와 달리 출석도 엉망에다가 성적까지 형편없었던 처제는 그래도 어디 취업이라도 하려면 대학 졸업장이라도 있어야 한다는 장인어른의 뜻대로 되는 대로 겨우 지방대라도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도 대학도 보내놨고 이제 나이 들면 슬슬 정신 차릴 줄 알았는데 처제는 머리 다 자라서도 영 철이 들지 않았는지 앞가림이라도 시키려고 기껏 보낸 대학을 미처 졸업하기도 전에 사고를 치고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아빠, 나 임신했어. 벌써 5개월이야. 어머님, 아버님, 죄송합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것도 추석에 가족들 다 모인 자리에 남자친구가 왔더군요. 그때 저도 있었습니다. 아니 세상에, 너 나이가 몇인데? 시집도 안 간 기집애가. 아이고. 장모님은 쓰러지시고 장인어른은 말을 못하시고 아내까지 가족들 모두 갑작스러운 통보에 난리가 났죠. 그렇지만 어쩌겠습니까? 이미 벌어져 버린 일인데 말이죠. 결국 사고쳐서 임신한 처제는 학교를 그만두고 급히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동서될 사람은 사법고시를 준비하던 청년이었는데 보기에는 참 모범생같이 보였죠. 그런데 어쩌다 날라리 같은 처자를 만나게 된 건지 결국 사고쳐서 애가 생기는 바람에 덜컥 가장이 되어버려 공부를 계속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험을 포기하고 취직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변호사의 꿈이 아쉬웠는지 현재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적 철없이 실수를 해서 그렇지 동서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사실 처제한테 아까울 정도이죠. 그래도 가족들은 어찌되었든 결혼하고 애까지 낳은 마당에 그래도 이제는 정말 처제가 정신을 차리겠지 싶었나 봅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음을 잡지 못하고 처제는 계속 방황을 했습니다. 갓난아이도 팽개치고 밖으로 계속 나돌아다니는 통에 마침 저희 첫째와 비슷한 또래의 조카를 제 아내가 돌봐야 했습니다. 처형, 죄송합니다. 제가 돌봐야 하는데 어디 맡길 곳도 없고 제가 참 염치가 없습니다. 아유, 미안해 마라. 제부도 힘들겠지. 동생은 내가 잘 얘기해서 정신 차리게 할게. 얘가 어린 나이에 애를 낳아서 아직 철이 없어서 그래. 제부가 조금만 더 이해해줘. 응? 제 잘못이죠 뭐. 어쩌겠나요. 어른들 사정이 어찌되었건 아이는 무슨 잘못입니까? 한참 엄마가 필요한 나이에 남의 손에 커서 되겠습니까? 결국 온 가족의 간절한 설득이 드디어 통했는지 처제는 한동안은 집에 잘 붙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그것도 오래가지는 않았죠.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서는 자기도 일을 해보겠다는 핑계로 다시 여기저기 나도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놀러가는 것도 아니고 돈 벌겠다고 나간다는데 뭐가 문제냐 하시겠지만 그것도 나름대로 참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대학도 중퇴인데 요즘 같은 세상에 일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어느 날에는 큰 회사에 취직했다고 하더니 갑자기 우리더러 장판을 하나씩 사달라고 하더군요. 아무래도 불법 다단계인 것 같은데 실적을 쌓아야 한다고 여기저기 들쑤시더니 얼마 못 가서 그만두고 집에 장판만 쌓아놨죠. 그나마 다행인 게 그래도 그때 장인어른이 아직 회사 다니실 때라 수습해 주시고 그 뒤로는 누구 소개로 회사 경리를 한다고 하더니 회사 돈을 멋대로 가져다 써서 고소당할 뻔한 것을 다행히 동서가 사장에게 사정사정하고 잘 끝냈다고 하더군요. 또 제가 가게가 잘 될 때 일자리 좀 하나 달라 그러기에 와서 서빙 좀 해달라 했더니 일주일 만에 손님이랑 싸우고 못한다고 때려쳤죠. 제가 손님께 사정사정하고 겨우 수습이 되었습니다. 그나마 사장이 가족이니깐 그 정도로 끝났지 남이었으면 고소당하고도 남을 일이죠. 결국 참고 참던 아내가 답답해서 또 한 소리 했죠. 너는 아직도 철이 안 들었니? 정말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어? 이제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아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니? 나는 열심히 해보려고 그러는 건데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나도 이렇게 하고 싶지 않다고. 다들 나한테만 뭐라 그래. 그 뒤로도 일저일 찔러만 보다가 성질이 나쁜 탓인지 매번 이런저런 이유로 직장 생활을 길게 하지 못하던 처제는 퇴직하신 장인어른을 설득해 노후자금으로 쓰려던 장인어른의 퇴직금을 가지고 가게를 차리게 되었습니다. 아내도 그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가족들은 그래도 이것저것 찔러보다 사고치고 수습해주느니 가게라도 차리면 처제도 마음 잡고 제대로 해보지 않을까 내심 기대들이 있었나 봅니다. 제 성실머리가 저래서 남 밑에서는 일 못해. 그래도 자기 가게면 열심히 해보지 않겠어? 잘만 되면 부모님 노후자금도 마련될 거고 괜찮을 거야. 아니 그래도 장사는 아무나 하나. 나는 뭐 못해서 망했어? 장사라는 게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하물며 처제 성격에
저거 잘할 수 있을까? 어? 당신도 그때 봤잖아. 괜히 시비 걸어서 손님이랑 싸우는 거. 나는 괜히 장인어른 돈만 까먹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사실 저는 우려가 컸지만 가족들이 모두 찬성하니 제가 더 반대할 입장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처제는 카페 겸 호프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시작부터 이유는 거창했죠. 낮에는 커피 팔고 저녁에는 술까지 팔면 돈을 2배로 벌지 않겠냐고 합니다. 저는 속으로 그게 마음같이 되나 싶었지만 의욕이 넘치는 처제의 모습을 처음 보기에 이번에는 뭔가 다르지 않을까 싶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가족 모두가 처제를 너무 과대평가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 제 우려대로 처제는 가게를 잘 꾸리지 못했습니다. 그럴만도 하죠. 처제가 무슨 재주가 있지도 않고 커피도 만들 줄 모르면서 커피 팔겠다고 기계만 사다 놓고 알바 데려다 써서 일하겠다고 하니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손님은 없는데 알바 쓴다고 인건비만 나가다 보니까 돈이 안 되겠죠. 그나마 저녁에는 근처의 동네 주민들이라도 맥주 한잔 하러 오긴 하니까 결국 카페 한다던 낮장사를 접고 술장사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혼자 하려니 힘에 부치는지 자꾸만 우리 아내한테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언니, 나 좀 도와주면 안 돼? 나 혼자 일하고 서빙하고 힘들어 죽겠어. 아니 처형, 이 사람도 낮에 일하는데 어떻게 도와달라는 거야? 언니 일 끝나고 와서 좀 도와주면 되잖아요. 밤에는 이 사람 쉬어야지. 어떻게 일을 2개를 다녀? 처제 언니 생각은 안 해? 그러는 형부는 언니 걱정만 해요? 저도 가족이잖아요. 저도 힘들어 죽겠다니까요. 그럼 아빠 퇴직금까지 다 날릴까요? 당신은 됐어. 그만해. 내가 결정할게. 아니 당신 힘들게 그걸 어떻게 하려고. 괜찮아. 마트 어차피 4, 5시면 끝나니까 일 끝나고 바로 가면 되지. 그리고 도와만 주는 건데 뭐 그렇게 힘들다고. 어차피 당신도 퇴근하고 대리 알바 가잖아. 나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어. 고생하는 건 나 하나면 족할 텐데 장인어른 퇴직금마저 날릴까 걱정이 된 아내는 제 우려도 무시하고 결국 처제를 돕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 쉽지. 아침부터 마트에서 일하고 저녁에 또 호프집 가서 일하고 새벽 1, 2시에 들어오면 사람이 언제 쉬겠습니까? 이제 와서 생각하면 제가 그때라도 뜯어 말렸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그래도 저는 처제가 있으니까 둘이서 하면 그 정도로 힘들지는 않겠다 싶었죠. 그런데 그동안 처제는 어디서 뭘 했던 건지 아내가 처제와 나눈 문자 내용 속에서 언제나 가게에는 제 아내 혼자였습니다. 언니, 오늘 단체 손님 있다니까 늦지 말고 가. 그래, 알았어. 언니 문 잘 잠궜어? 응, 정리하고 잠그고 나왔어. 언니 나 오늘도 못 들어가. 미안해. 그래, 걱정하지 말고 일 보고 와. 처제와 아내의 대화 내용으로 처음 알게 된 사실들에 충격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처제는 뭘 한다고 가게에 없고 저희 아내 혼자 호프집 일을 해왔나 봅니다. 물론 그 이유는 문자 내용을 더 살피고 알게 되었죠. 너 제부한테 그러면 안 돼. 네 아들 생각은 안 하니? 가족 생각해서 그 남자랑 헤어지고 제발 정신 차려. 언니, 내가 아직 어린애야? 내 일에 신경 쓰고 언니 앞가림이나 잘해. 혹시 알아? 형부도 새벽에 대리운전이 아니라 바람 피고 다니는지? 오늘도 안 올 거니? 대체 언제 정신 차릴래? 바쁘니까 나중에 얘기해. 너 계속 이러면 나도 더 못 숨겨줘. 제부한테 말하는 수밖에. 그러면 언니나 나랑 끝이야. 나 이혼녀 만들고 우리 애 엄마 없는 애 만들고 싶어? 세상에, 처제가 바람을 피고 있었나 봅니다. 문자 내용만 대충 봐도 자세한 사정을 알겠더군요. 아내가 뒤를 밟은 건지 어떻게 알았는지 사진첩 폴더에는 처제와 모르는 남자의 사진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처제는 기껏 가족들 덕에 차린 가게는 뒷전이고 자기는 외간 남자랑 바람이 나서 가정도 내팽겨치고 싸돌아 다닌 모양이었습니다. 아내와 나눈 대화를 보니 가족들에게는 가게에 있다고 하는 가게는 언니에게 맡겨둔 채 그 시간에 바람을 피운 모양입니다. 아내는 모든 사실을 알고도 차마 동생의 가정을 파탄낼 수 없었던 건지 혼자 사실을 알고 숨기고 있었고 그런 동생을 회의하고 질책하며 가정을 지키게 하려고 노력했는데
이 동생이라는 작자는 제 언니를 그렇게 부려먹으며 자기는 뒤에서 더러운 딴짓거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차마 저에게도 알리지 못하고 여태 그 가게에서 혼자 일해왔을 아내를 생각하니 아내가 갑자기 병을 얻은 것이 우연이 아닐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혼자 힘들었을 아내가 너무나 불쌍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철면피 처제는 언니에게 대도 않는 부탁까지 하더군요. 언니가 아빠한테 말 좀 잘해봐, 응? 저번에도 말했지만 그건 안 된다니까. 어떻게 부모님 집까지 건드리려고 그러니? 제정신이야? 언니도 가게 사정 뻔히 알잖아. 나 또 빚만 주고 망하라는 거야? 그럼 이번에는 정말 이혼당할지도 몰라. 그래도 부모님 집은 안 돼. 지금도 부모님 노후자금으로 가게 하면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니? 언니 한 번만 도와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모른 척 해줘. 처제는 기어이 온 가족을 망하게 할 작정이었는지 장인 장모님께 하나 남은 그 집마저 탐을 낸 모양입니다. 제 아내는 그것마저는 안 된다고 말리고 있었고 말입니다. 애초에 아내가 처제의 가게를 도와주게 된 이유가 부모님 노후자금 지키려는 이유였는데 그런 사정을 뻔히 알면서 부모님 계신 집마저 건들겠다는 게 저게 사람 머리에서 나올 생각입니까? 당장이라도 처제를 찾아가서 따지고 싶더군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말입니다. 아내가 죽기 전 저도 모르는 사망보험을 가입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내의 통장 기록을 확인해보니 보험사로 매달 보험금이 빠져나갔더군요. 그런데 아내가 죽은 지 벌써 6개월인데 저희는 아내의 사망보험금의 존재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상황인지 부랴부랴 보험사를 통해 알아봤죠. 그런데 말입니다. 아내의 앞으로 나온 수억의 사망보험금 수령인이 바로 처제였습니다. 이미 수령인이 보험금을 수령했다고 했습니다. 처제는 제게 이런 방구 없었는데 말입니다. 아내에게 한 번도 사망보험 얘기를 들은 적이 없는지라 무슨 상황인지 자세히 모르겠지만 가족을 끔찍이 생각하는 아내가 왜 그랬을까 모르겠더군요. 결국 저는 장인 장모님을 찾아가 자세한 상황을 설명드렸습니다. 아내가 처제와 나눈 문자 내용들을 확인시켜드리고 보험사에 받아온 서류들까지 모두 보여드렸습니다. 사실을 알게 되신 두 분은 모두 충격을 많이 받으신 눈치였습니다. 아이고, 얘가 기어이 지연이를 이 지경으로 만들고 우리까지 길바닥에 나앉게 하려고 이 금수만도 못한 것이 기어이...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몸도 안 좋으신데 충격받으시게 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알려드려야 했습니다. 자네가 무슨 잘못인가? 자식 잘못 키운 내 잘못이지. 내가 어떻게든 사람 만들었어야 했는데 기어이 저것이 지언니까지 저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집안을 풍비박산을 내는구나. 무슨 상황인지 모르지만 저는 모르는 애 엄마 사망 보험금까지 타가고 어떻게 아무 말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보험사 얘기로는 중간에 수령인이 바뀌었다고 하던데 분명히 처제한테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이번 일은 우리도 그냥 못 넘어가네. 딸년이랑 천륜을 끊더라도 바로 잡아야지. 장인 장모님이 처제 몰래 동서를 불러 모든 사실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내가 큰 사이한테도 그렇지만 둘째 사이한테도 미안한 게 참 많네. 꿈 만든 사람 발목 잡은 것도 모자라서 여태 혼자 그 고생하게 하고 이제는 저것이 지 가정마저 내팽개치려고 하니 내가 어찌 자네 볼 면목이 있겠나? 나는 사실 내 딸년보다 자네를 더 내 자식까지 생각하네. 그러니 우리 걱정은 하지 말고 자네 원하는 대로 하게. 이혼하려면 이혼하고 다 자네 뜻대로 돕겠네. 모든 얘기를 듣고 불쌍한 동서는 충격을 받았는지 아무 말도 없이 생각이 잠겨있더군요. 하기사 와이프가 뒤에서 바람피고 다닌 사실까지 알았는데 모르면 몰랐지 이제 어떻게 더 같이 살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뒤 동서가 결정을 내렸는지 처가댁에서 모이자고 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께는 죄송스럽지만 저 이혼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애도 다 컸고 저도 이제 더는 못하겠네요. 죄송합니다. 그게 어찌 내게 죄송할 일이겠나. 자식 새끼 잘못 키운 내 잘못이 크지. 그래, 자네 선택을 존중하네. 네. 그런데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당분간은 제 와이프에게 내색하지 말아주세요.
그게 무슨 말인가? 이혼하는 건 모른 척하라는 말인가? 네, 그리고 처형 관련된 일들 전부 다요. 부모님 앞에서 따님 욕하기는 그렇지만 사실을 아시지 않습니까? 저 사람 끝까지 정신 못 차릴 겁니다. 처형 불쌍해서라도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 걱정을 하지 말게나. 안 그래도 자네 이혼한다고 하면 그 뒤에 나도 연을 끊을 생각이니 말이야. 오갈 데 없이 고생을 겪어봐야 지도 정신을 차리겠지. 우리한테까지 그렇게 하고 지 언니까지 저렇게 만든 놈이야. 나도 우리 큰딸한테 죄스러워서라도 이번에는 용서 못하네.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아무쪼록 제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애 엄마 혼쭐 낼 겁니다. 제가 생각해도 처제가 무슨 배짱으로 그러고 다녔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서가 변호사는 아니지만 변호사 사무장인데 아무리 몰라도 자기보다 법을 모를까요? 어쩌자고 바람이나 피고 그러고 다녔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서, 어찌됐든 나 때문에 사실관계가 밝혀져서 본의 아니게 내가 마음이 좀 그렇네. 이게 잘된 일인지도 모르겠고 괜히 미안하네. 형님, 무슨 말씀이세요? 형님 덕분에 이제라도 알게 되었으니 다행 아닙니까? 사실 저도 그동안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래도 설마 처형한테 가게 맡기고 그러고 다녔을 줄은 몰랐습니다. 이제 지도 먹을 만큼 나이 먹었고 정신 차리는 줄 알았죠. 제가 믿을 사람을 믿었어야 됐는데 처형한테 죄송스럽네요. 결국 병 생기신 것도 애 엄마 때문인 것 같고요. 그게 왜 자네가 미안할 일이야. 처제가 사과해야지. 몰랐던 나도 잘못이지 뭐. 그래도 동서까지 이혼하게 되니 마음이 편하지 않네. 사실 애 엄마 이번이 처음 아닙니다. 그동안 아내 단속 못한 게 나 부끄러워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 전에 몇 번 저한테 걸렸어요. 그때도 이혼 한 해 만에 그랬는데 그때는 애도 어렸고 저도 증거가 정확하게 없어서 넘어갔는데 이제는 그냥 못 넘어가죠. 처형 덕분에 증거도 제대로 있고 이번에는 저도 저 여자 버릇 단단히 고쳐줄 겁니다. 그런 사정이 있었는지 몰랐네. 동서도 많이 힘들었겠어. 아휴, 조카도 걱정이네. 그래도 부모님 이혼한다고 하면 속이 많이 상할 텐데. 아마 아들놈이 제일 좋아할 겁니다. 지 엄마 어쩌고 다니는지 어렸을 때부터 봤던 놈인데요. 애 생일에 미역국 한번 제대로 끓여준 적 없는 여자예요. 걱정하실 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참 그렇네. 아휴. 그리고 형님, 처형 핸드폰 문자 내용이랑 통제 내역 좀 저한테 뽑아주십시오. 애 엄마 거를? 그건 왜? 이렇게 된 마당에 저도 제대로 걸고 넘어지려고요. 고생한 처형 제대로 보상이라도 받아들여야죠. 그 여자 가족이라고 처형 돈도 안 주고 부려먹고 업장 친구도 제대로 안 하고 세금 떼먹은 거 싹 다 잡아서 고소할 겁니다. 그리고 좀 더 알아봐야겠지만 아마 잘 되면 처형 사망보험금도 다시 받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너무 애쓰지 마. 사실 나는 돈보다 처제 하는 짓이 괘씸한 거지 애들 엄마 목숨 갖가지고 흙탕물 싸움할 생각은 없어. 형님, 저만 믿으세요.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정신 차리게 해줄 겁니다. 동서가 제대로 벼른 모양이더라고요. 저라면 아내의 외도 소식에 정신을 못 차릴 것 같은데 이제 헤어질 작정이기에 그런지 처제에게 제대로 죗값을 치르게 할 작정인가 봅니다. 아무래도 변호사 사무장이니 법적으로는 잘 알겠죠. 저는 아무것도 몰라 보험금이니 아내 임금이니 받아낼 생각도 못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 뒤로 몇 달 후 처가댁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집으로 좀 오라고 말입니다. 급히 갔더니 처제와 동서까지 처가댁에 있더군요. 제가 갔을 때는 이미 한바탕 일이 벌어졌는지 처제가 바닥에서 싹싹 빌고 있었습니다. 제가 오니까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빌더군요. 형부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형부가 좀 말려주세요, 제발. 아니 처제 뭐하는 짓이야. 이거 놓고 얘기해. 무슨 일인지 영문도 모르니 제가 해줄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만두지 못해? 이것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 어? 제게 매달리는 처제에게 장모님이 등짝을 막 내리치셨습니다. 아파. 그만 좀 해. 엄마 왜 그래? 나까지 죽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 그래, 니네 안 죽고 나도 죽자. 이렇게 살아서 뭐하니, 어? 네 언니까지 그리 간마당해. 내가 더 살아서 뭐해. 장모님까지 왜 이러세요? 동서, 무슨 일이야? 장모님을 말리며 동서에게 사정 설명을 물었지요. 저 여자가 다 실토했어요. 형수님 사망보험금 수령이니 원래 형님이셨는데
자기가 보험 설계사 친구랑 짜고 몰래 바꿨답니다. 애초에 형수님한테 자기 보험 설계사 친구 실적 쌓아주려고 보험 들게 했답니다. 형수님은 남은 가족들을 위해서 그러셨을 텐데 저 여자가 돈에 눈이 돌아서 감히 그런 짓들을 한 거죠. 뭐? 처제, 그게 사실이야? 어? 형부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아니 나도 잘 좀 해보려고 그런 건데 눈이 돌았어요. 돈은 다시 드릴게요. 제발 형부 용서해주세요. 처제, 지금 돈이 문제야? 처제 언니 안 불쌍해? 그 사람 한 번도 자기 거는 누려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여태 고생만 하다가 병으로 죽은 사람인데 그 사람 마지막까지 처제가 그렇게 욕심을 부려? 네가 인간이야? 딴짓거리 한다고 언니 혼자 가게를 보게 해? 그 사람 얼마나 힘들었겠어. 병 얻은 것도 그 사람 그렇게 빨리 간 것도 다 네 탓이야. 알아? 내 와이프 살려내. 당장 살려내. 막상 처제 입으로 사실을 듣고 나니 그제서야 실감이 났나 봅니다. 눈앞에 있는 처제를 쳐 죽이고 싶더군요. 아이고 김서방, 내가 미안하네. 내가 죽일 년이야. 내가 우리 딸애를 그렇게 만들었네. 내가 전혀 제대로 못 키워서 이렇게 만들었어. 정말 미안하네 김서방. 그런데 이제 와서 후회하고 따지면 무얼 하겠습니까? 이미 아내는 돌이킬 수 없는 곳으로 떠났는데 말입니다. 아내 앞에서 모두 죄인이었습니다. 결국 처제는 부모님과 절연을 하고 다시는 보지 않기로 했답니다. 아무리 그래도 부모된 입장에서 천륜을 끊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 그만큼 큰 결심을 하셨겠죠. 동서가 제 아내를 위해서 애를 많이 쓴 모양이었습니다. 아내 사망보험금을 가로챈 처제를 수령을 살게 해주겠다고 협박해서 돈은 그대로 처제가 토해내기로 했답니다. 아내도 없는데 그 돈이 무슨 소용인가 싶지만 그래도 처제가 가지게 둘 수는 없으니 잘 되었죠. 그리고 결국 동서가 처제와 처제 상간남을 고소해 위자료를 뜯어낼 거라 하더군요. 소송이 조금 걸리겠지만 받아낼 겁니다. 돈으로 구제가 안 되겠지만 그 인간들한테 하나라도 더 뜯어내야 속이 조금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돈은 형님 드릴 테니 꼭 받아주세요. 아이 그게 무슨 소리야. 그 돈을 왜 내가 받아? 제가 너무 괴로워서 그래요. 처형은 제게 은인 같은 분인데 처형 그렇게 만든 게 다 아내 간수 못한 제 잘못 같습니다. 그게 왜 자네 잘못이야? 잘못이라면 내 잘못이겠지. 아무튼 그 돈은 못 받아. 아닙니다 형님. 제 마음 편하자고 그러니까 꼭 좀 받아주세요. 우리 아들 어릴 때 처형이 더 키워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때는 능력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 해드렸지만 이제는 그 정도는 해드릴 수 있어요. 너무 늦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그래도 조카들 남은 학비라도 보태세요. 이 사람아. 그날 동서지간에 둘이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아내에게 미안해서 말입니다. 결국 두 사람은 끝내 이혼했습니다. 제 아내가 보관해둔 증거 덕분에 위자료도 잘 받아낸 모양이더군요. 이미 가게도 망했고 이혼당하고 위자료에 이제는 돌아갈 집까지 없고 친정과는 인연을 끊었으니 처제도 살 길이 막막할 겁니다. 저는 부담스러웠지만 동서의 마음을 받아 그 돈을 받기로 했습니다. 아이들 앞으로 학비도 그렇고 남은 은행빚도 갚아야죠. 사실 저도 제 커가 석자인 마당에 내신 고마울 따름입니다. 그리고 처제가 토해낸 아내 앞으로 나온 사망보험금은 장인어른께 드렸습니다. 장인어른 나이도 있으시고 은퇴하시고 더 일도 못하시는데 퇴직금은 처제가 홀랑 까먹었고 두 분 앞으로 여윳돈이라도 있으셔야 하지 않나 싶어서 말입니다. 아마 항상 부모님 걱정하던 아내도 제가 이렇게 하기를 바랬을 겁니다. 저는 아직 젊으니까 돈이야 또 벌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혼자니까 돈 쓸 일도 더 없고 말입니다. 이제 제 인생 남은 과제는 아내 부탁대로 아이들 시집 장가 잘 보내고 남은 여생 조용히 정리하다가 하루빨리 아내 곁으로 가는 것 뿐입니다. 감사합니다.